덜컥 해병대 자원 입대 잘 가거라. 내 청춘. 그 무렵에는 연애조차도 건성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헛것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뭔가 애달캐다라는 몰입된 감정이 있어야 할 텐데 보면 시큰둥이고 안 보면 그냥 잊어버렸다. 뒷날 군대에 갔다 와서 얼핏 서울거리 모퉁이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스쳐 지나 보내고는 나중에 후회했다. 70년대에 전라도 해남으로 내려가던 때에 연재를 쓰던 신문사로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 차를 한잔 나눈 적이 있었고 근년에는 강연을 갔던 지방 도시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너무 늙어버렸다고 만나기를 사양하는 바람에 몇 분간 통화만 했다. 그녀 외에도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린 이도 있고 그렇게 여름 구름처럼 흩어져 갔다. 친구 중에 누구는 술 만나라고 일부러 사랑할 상대를 일정 기간 정하기도 한다지만 나는 실상 글 쓰는 짓 이외에는 몰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물 위를 스쳐 날아가는 제비 팔매질처럼 지나쳐 사라져갈 뿐이었다. 그것이 나의 오랜 회한이 되었다고나 할까. 상대는 내가 무엇인가 딴 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나도 군대 나가기 전 몇 달 동안에 잠깐 누군가에게 열중했던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갖지 못했다. 그냥 그러다가 말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남들처럼 사진 한 장도 지니지 못했으면서도 딴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병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출라이 전선에서 구정공세가 한창이던 때에 몇 달이나 묵어서 들어온 편지에 의하면 이미 결혼을 해버렸던 것이다. 이렇듯 씁쓸한 젊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로 나는 어느 날 그야말로 느닷없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된다. 그 무렵에는 어머니도 시장에서의 장사를 걷어치우고 대방동의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갔다. 해방 직후 이북에서나 전쟁 때에도 그랬듯이 여러 가지 재주 중에 한 가지 였던 옷 찢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재봉사 몇 사람을 두고 한복점을 냈던 것이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중학생이던 아우가 파출소에서 순경이 다녀갔다면서 소집장을 내밀어 보였다. 내용은 내가 2번이나 신체검사 통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한다는 식의 매우 위압적인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헤매고 다니던 기간에 신검 통지서가 몇 번이나 날아왔던 모양이었다. 나도 어디선가 3번이나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살고 나서 강제 징집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사태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 거리를 지나다가 해병대에서는 매달 기수별로 일정 인원의 자원자를 입대시킨다는 벽보를 보고는 그대로 사령부로 찾아가 입대 원서를 내버렸다. 일사천리로 지능 테스트에서 체력검사와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바로 그 달에 입대 통지서가 나왔다. 해병대의 군기가 세고 훈련이 가혹할 정도로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건 사령부 입장에서는 자원 입대한 놈들이 웬 잔소리냐고 대물을 법한 노릇이다. 1966년 8월에 나는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다시 남도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비상금 전대를 속옷 안에다 둘렀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에 소풍 갈 때처럼 한밤중에 김밥을 만들어 내밀었고 그맘때에는 내게 절대로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어두컴컴한 새벽의 용산역에는 아무도 나오지 한번 해병은 방북 후에도 전후에서 초청. 한국 남자들 술자리에 가면 군대 얘기 빼놓으면 곧 파장이 되고 말 거라는 소리도 있으니 입대란 일종의 성인식이면서 통과의례가 되어버린 셈이다. 그렇게 분단된 이 땅에서 태어난 팔자를 스스로 원망하면서도 나중에는 은근히 자신의 일부를 만들어준 그 누더기 같은 3년여의 세월을 자부하게 되다니. 진해에서 전반기 8주와 상남에서 보병이 되는 4주의 훈련을 받고 나면 거칠고 사나운 바다의 사나이가 되기 마련인데 겉모양은 미 해병대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본떴지만 내무반 속을 들여다보면 일제 육전대 식의 가혹한 기압과 빠따가 거의 일상이었다. 하여튼 철통 같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동기생에 대한 전우애를 강조하고 타군을 오합지졸로 보라는 식의 교육이 하사관들에 의하여 거의 날마다 주입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아는 대로
내가 북한을 방문했던 불온한 사람인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해병 때엔 불순분자가 있을 수 없다. 는 간단한 결론이었다. 군대 얘기가 나오니 소설가 송영 생각이 난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절에서 나온 뒤 그야말로 대합실에서의 기다림과 같던 2해 동안의 어느 무렵이었을 것이다. 최민기와 약속이 있어서 나갔더니 얼굴이 허여멀끔한 조용한 얼굴의 사내가 함께 앉아 있었다. 다방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밖으로 나와 언제 꺼냈는지 검은 색안경을 쓰자 마치 장님 안마사처럼 보였다. 굵은 바리톤으로 노래도 잘하고 묘한 소리로 휘파람도 잘 불었다. 얼마 안 가서 그가 해병대 탈영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위 친구들이 모두 그의 형편을 동정해서 거처를 마련해준다든가 자기가 사는 하숙집에 함께 데리고 있든가 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대개는 송영이 파투를 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에 대하여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 눈치였고 오히려 오만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를테면 내심 깊이 사귀지 않고 보면 괴짜인 셈이다. 나는 지금도 그가 단편 엮어내는 솜씨로는 당대의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생각하면서도 못내 그의 무책임한 게으름에는 고개를 젓는다. 그는 몇 달간 학원 선생을 하다가는 갑자기 종적을 감추곤 했는데 해병대 탈영병 체포조의 추적이 집요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 말뚝박아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철 같았다. 송은 어떤 때에는 체포조에 거의 잡힐 뻔했는데 친구네 집 창문 턱을 짚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왓장 위에 납작 엎드려 있어서 모면했던 적도 있었다. 그와 내 친구들의 얽힌 갖가지 기상천외한 일화들이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진해에서 훈련받을 적에 그의 타령이 생각나서 웃곤 했다. 송영에게 왜 타령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넌지시 웃고는 대답했다. 뒷간에 갔다가 달이 하도 밝아서. 그건 이해할 만하다. 진해 기지는 바로 진해만을 끼고 있어서 연병장 앞이 바다였다. 그 8월 무더위에 단독무장을 하고 제식 훈련을 받노라면 작업복이 땀으로 젖었다가 바닷바람에 인해 말라서 소금이 허옇게 끼곤 했다. 밤중에 신고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큰일을 보러 가는데 바로 바닷물이 들어온 곳에 시멘트로 발 디딤판을 만들어 세운 곳이 변소였다. 주위에는 갈대밭이 있었고 물결이 찰랑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다.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느긋하게 일을 보노라면 밤바람이 궁둥이를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달이 뜨면 물결 위에 반사된 빛이 부서지고 왼쪽으로 철조망 너머에는 모래사장도 보였다. 그런 때에 송영이 아마도 철조망을 넘어갔을 것이다. 전후반기 훈련 마치고 병과를 정하는 날에 간부 훈련병과 사멸종대의 줄에서 앞에 서는 훈련병들을 먼저 가려놓고 그 중에서 골병 3대를 뽑았다. 그것은 헌병대, 의장대, 군악대를 뽑는 순서였다. 몇 명씩 세워놓고 제식교련을 시키면서 한두 명씩 가려내어 접견을 했다. 헌병대 의장대야 중키 이상 되고 얼굴이 어글어글 사내답게 생겨먹고 시키는 대로 머리만 좀 돌아가면 되겠지만 군악대를 음악의 소질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가려 뽑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러나 어느 선임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팔은 누구나 불 수 있다고. 해병대 빠따로 안 되는 일이 있느냐. 맞아봐라. 콩나물 대가리 읽을 줄 모르는 놈도 근사하게 부러제친다. 그러니 그럴듯한 연주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는가.